요즘 그 세상살이가 어떠신지요? 세상이 복잡한가요? 편안하신가요? 네. 자, 세상이 복잡한데요. 제가 작년엔가 그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그 소설책을 냈을 때 그 중앙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설이 왜 안 팔리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사고가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나서 사건 사고가 소설보다 100배나 재밌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소설책이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세상이 복잡할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네. 세상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탓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연만한 어른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그 이후에 내가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나마나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때 후회해봤자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야 하는데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 그 해적선 영화 기억하시죠? 해적선 영화를 보면 해적선 선장은 전부 애꾸눈이죠. 옛날 말로. 전부 안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안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이게 마스크 하도 불편한데 한쪽 눈을 가리면 이제 거리 감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해적선 선장은 안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눈 다쳐서, 아니면은 그 만환경 한쪽 눈으로 봐야 정확하니까 한쪽 눈을 감느라고, 아니면은 멀리 있더라도 두목포가 나려고,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두목이라는 표가 나거나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야 부하들이 말 잘 들어서 안 해요. 해적선 선장은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대를 하고 있느냐? 그 시절에 전기불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배를 쳐들어가서 선실로 들어가면 깜깜해요. 고래기름으로 겨우 등을 켰는데 배가 흔들리면 불이 나기 때문에 등을 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이 망막세포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서 밝음을 관장하고 어둠을 관장을 해요. 깜깜한 곳에 여러분 들어가면은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의 배를 쳐들어갔을 때 두목이 부하를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부하를 보내서 부하가 만약 죽거나 다치면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해적도 두목은 반드시 부하를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야 두목 노릇을 합니다. 부하를 먼저 집어넣어서 부하를 다치게 하는 건 두목답질 못한 거죠. 이제 짐작하셨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대를 빼면 바로 보입니다. 한쪽 눈이 암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네? 괜한 걸 물어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때까지.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세요. 누구랑 하느냐면 부부가요.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으면 그럼 부부가 아니에요. 그럼 물건끼리 사는 겁니다. 부부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결혼 왜 하셨어요? 결혼 왜 하셨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덕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주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죽을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승부가 나는데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부부싸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심판을 겸임하고 싸우냐고요. 자기가 심판을 겸임했으니까 승부가 날 리가 없죠. 심판을 포기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눈은 마주 보되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경상도니까 아마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남성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요, TV를 보니까 TV 속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왜 당신은 안 하느냐고 짜증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내가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25년 전에 사랑한다고 안 했냐, 변하면은 내가 그때 얘기하마 이러더래요. 그 정도 말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개기 같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가서 상대에게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당신은 나의 그 우상이다, 다시 태어나면 지옥 끝까지 당신만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뭐 잘못 먹었거나 사고 쳤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마음의 눈을 반쯤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은 부릅뜨고 마주 보되 마음의 눈은 반쯤, 해적선 선장처럼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줘야만 그게 살맛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말이 안 나온대요. 아내 버릇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회가 있다. 언제냐? 4월 1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라. 그럼 그다음부터 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4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뜨고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목에서 탁 걸리고 안 나오더래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게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안 되면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에 있죠? 예, 물어보면 다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묻지 않으면 전부 마음 밖에 있고 행복은 전부 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그 OECD 국가에서는 행복도가 꼴찌고
유엔기구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보통 10등 이상 행복도가 나옵니다.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상공 5공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3만 달러를 돌파한 5천만 민족이 된 세계에서 7번째 나라입니다. 근데 앞에 6개 나라는 전부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고 대한민국만 식민지였고 동족 전쟁을 했고 남의 나라한테 그러니까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있고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근데 세계교육 10대 강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행복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은요, 기적을 일궜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배 아픔을 해결 못했고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국인은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인생의 명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셨어요? 네? 제가 지금 김해에 온 게 아니고 충청도에 온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세요. 본래요, 이 남쪽 있죠? 남쪽에 오면은 강연을 하면은 막 대꾸를 잘해주고 막 분위기를 하는데, 제 고향 충청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오면은 음식점에 가도 밥을 먹으면 사인해달라, 뭐, 인증샷 찍어달라 이러는데, 제 고향 충청도로 가면요, 음식점에 가도 자기들끼리 제가 앉아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러고 저한테 이래요. 말을 안 해요. 아무개 왔다 이거죠. 밥 먹고 일어나면은 사인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밥 먹고 일어나면 따라와요. 그래서 귓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지오 그래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분위기 그래요. 네. 제가 뭘 여쭤봤지 금방? 잘 놀았냐고. 예. 네. 여러분 잘 노셨냐고요? 한국인이 잘 놀았다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절박하고 애절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아이 기르느라고 집장만 하느라고 그래서 쓰지 못하고 아끼기만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먹고 살만 하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꽉 내가 채워져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평균수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걱정, 치매 걱정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에 혹시라도 돈이 떨어져서 어떡할까? 애들한테 대우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게 두려움, 걱정, 미래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늘 조바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덕이지만 이게 이제 화가 된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은요, 죽기 전에 거의 10여 년간 병자로 삽니다. 세계 질병이요, 14,200가나 되는데, 대한민국이 14,200개 거의 다가 대한민국 병에 다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3년 전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인이 5천만 명이 1년 동안 의약품 있죠. 의약품 총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봄에 심평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요, 한국인은 남녀를 합해서 평균 82.6세인가 아마 그래요. 지금 83세 됐을 거예요, 합하면은. 그러면 8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병원을 며칠 가는지 추적 조사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년 3개월 병원에 갑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노인 돼서 왜 병상 생활을 오래 하느냐면 그 요양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늙어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내 동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그 육신은 낙엽하고 똑같아요. 낙엽은 바람에 날려도 사람에게 밟혀도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병상에 누워있으면은 영혼은요, 이게 육신은 낙엽 같고 영혼은 먼지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남도 해코지하고, 나도 해코지를 합니다. 이렇게 살 것인지, 이걸 벗어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면 즐겁죠? 안 즐거워요? 즐겁죠? 예. 네. 근데 돈 받고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춰주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돈을 벌었는데도. 그건 노동이고 일거리 한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골프 최강국인데요. 골퍼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걸어요. 그죠? 근데 골퍼는 꼭두새벽에 눈비 맞으면 돈을 잃어도 악을 쓰고 또 가요.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돈을 받고 걷는 캐디는 잔병치레하고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골퍼는 즐긴 거고 논 것이고 캐디는 돈벌이하고 일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작년에는 저기 순천이 시승격 70주년인데 제가 홍보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완도 해주를 박람회 때 이제 홍보대사를 하는데요. 가끔 고맙다고 왜 전복 올라오거든요. 저녁에 초고추장에 찍어서 소주하고 한잔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죠? 왜 맛있는지 아세요? 이 전복이 공짜잖아요. 공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러니 옛날 구중궁궐에서 왕은요, 전국 벼슬아치들이 1년 12달 특산물을 보내줘요. 궁궐에 이게 쌓여요. 근데 왕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기미상궁이 미리 다 먹어봐 줘야 돼요. 하나라도 빼놓고 먹으면 감찰상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먹고 나면은 한 2-5시간 동안 감찰상궁이 따라다녀요. 토하는지 확인하느라. 그런데 왕이 먹어요. 자, 왕이 먹는 이 고급 음식을 먼저 먹는 기미상궁, 소망이 뭘까요? 그렇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소망이에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청와대 검식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식약처와 경호처에서 공동 파견해요. 이분은요, 대통령 외국 갈 때 비행기를 미리 타서 커피
녹차, 물 이런 걸 미리 조금씩 다 마셔봐 줘야 돼요. 양국 국가 원수가 만나기 전에 미리 밥을 다 먹어봐 줘야 돼요. 반찬까지 고루고루. 가장 위생검사를 철저히 한 음식을 먹는 검식관 소망이 뭘까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소망이에요. 저 편한 사람하고. 여기에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해서 4년간 15살 먹은 침팬지를 영어지 물론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침팬지가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침팬지는 말을 할 줄 알아요. 15살 먹은 아이는요, 사람 나이로 4, 5살 먹은 아이의 두뇌만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와, 늑대가 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늑대와 개 DNA는 1.8%밖에 차이가 없는데, 사람과 침팬지는 1.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더 가까운 존재예요. 4년 뒤에 이 침팬지가 말을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첫 마디가. 물론 영어죠. Let me out. 날 놓아줘 했어요. 놓아달라는 거 뭐예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자유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괴로움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유라는 거는 남이 못 만들어요. 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유를. 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 있어요. 이 꽃을 여성들에게만 제가 한 다발씩 드릴게요.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드렸어요. 누구 거예요? 평소 꽃 아무도 안 주세요? 자, 꽃을 드렸어요. 누구 거죠? 받은 사람 거죠. 그러면 버릴까요? 가져갈까요? 버려요? 가져가요? 가져가죠. 두 번째, 며칠 썩은 음식물 쓰레기 있죠? 냄새 고약한 걸 내가 여성들에게 한 봉지씩 드릴게요. 이건 누구 거예요? 그건 네 거죠. 받기 싫죠? 근데 보세요. 제가 꽃도 쓰레기도 드린 적은 없어요. 말로만 했는데 꽃은 받고 싶고 쓰레기는 받기 싫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생각일 뿐이었잖아요. 생각. 근데요, 생각의 쓰레기는 우리는 늘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시다가도 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오는데도 받았어요. 옆좌석에 사람이 타가지고요, 마스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앉아서 전화를 막 큰 소리로 걸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그런 사람 치고 관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당신 관상이 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쓰레기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의 쓰레기를 수도 없이 받아요. 생각의 쓰레기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생각의 쓰레기처럼 쓸 데 많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암세포 만드는데 가장 탁월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살맛 안 나고 근심 걱정 만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원자재가 생각의 쓰레기입니다. 안 받을 수 없어요. 살면서. 그럼 받고 돌아서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 버리겠죠? 저도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 부닥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쓸모가 있다면 갖고 살아야 되지만 없는 거니까 악착같이 버려야 돼요. 악착같이. 자, 다시 앞으로 이야기를 가서요. 우리가 비교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법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이 두뇌가 좋아서 유별나게 비교를 잘해요.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권력, 뭐 별걸 다 비교를 해요. 그 비교를 하면은 그것에 학력, 인물, 집안, 권력이나 뭐 아파트, 자동차에 노예가 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나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저보고요, 이게 참 일상에서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까 저쪽에서 저보고 그랬어요.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그럼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거짓말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10년 전보다 더 젊어져 있다고. 그럼 거짓말이죠. 근데 기분은 좋아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은요, 제가 진짜 젊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품수 없는 친구가 이래요. 야, 참 너도 별 수 없다. 폭삭 늙었네. 이 소리 듣고 화장실에 가서 제 얼굴을 보면은 안 보이던 주름살부터 희끗희끗한 뭐부터 이게 다 보여요. 말 한마디에. 이것도 뭐예요? 비교법이에요. 여러분, 저보고요, 많은 분들이 참 잘 살았다.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이게 존경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이제 좋게 보였던 점만 그분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나쁜 점이나 저의 엉터리했거나 실패했거나 제가 거짓말했거나 나쁜 짓 했거나 이건 못 본 거예요. 아들 녀석이 취업할 때요. 맨 마지막에 이제 3차인가 면접, 이제 최후 면접이죠. 근데 이 마지막 면접에는 2배수로 뽑아요. 마지막 100명 뽑으려면 200명을 뽑아놓고 마지막 면접에서 반을 잘라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가슴 떨리는 자리죠. 근데 마침 거기 총무이사가 인간시장 팬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나중에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개 아들이라는 걸 알고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소설가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김아무개입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예,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웅신이라고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당황해가지고 왜요? 일단 저 줄여서 주기로 했고 어려서 용돈도 줬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아니 평생 제가 사주고 용돈 주고 돈 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형은 몇 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질문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김홍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숨도 안 쉬고 즉각 예,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하고 안 살아봤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구의 중심이 어디죠? 지구의 중심은 지구가 평면이면 중앙이 있어요. 근데 지구는 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내 발 밑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백으로 돌아가시면 지구의 중심은 여러분 집이에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내가 주인이잖아.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가 없으면은 지구도 태양도 하느님도 부처님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존재함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역사상 나는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고 이게 또 마지막이에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즐겁고 재밌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의학을 전문하신 분 오셨으면 할까요? 그러면 한국인이 왜 이렇게 질병에 잘 노출이 되고 나이 들면은 계속 아프냐? 제가 여행 가서 보면 알지만요. 식사하고 나서 보면은 30분 뒤에요. 약을 한국인들 한 주먹씩 먹어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약 많이 먹는 물론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해서죠.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제 주먹을 보세요. 세포 끝에 텔로미아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텔로미아는요, 2009년도 노벨 의학상을 이 텔로미아 연구로 받았어요. 근데 한국인은 그 세포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아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한국인은 가장 빨리 줄어들어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은요, 이 텔로미아가 가장 빨리 짧아졌어요. 그럼 이 텔로미아가 이 세포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해서 암세포 침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텔로미아를 보호하는 게 텔로머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장갑처럼. 근데 이 텔로머라제도 한국인이 제일 흐물거려요. 이유가 뭘까요? 애절하고 간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많고 그래서 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짧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텔로미아를 두툼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과 카나다의 세계적 의학팀들이 모여가지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갖고 연구를 해서 지금 생쥐 실험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3상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 텔로머라제 같은 거를요, 늙은 쥐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게 늙은 쥐가 털이 하얘지거든요. 거기다 주입을 했더니 놀랍게 검은 털로 변했고 뇌 크기가 젊은 쥐의 크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또요, 20개월 된 생쥐는 사람 나이로 60살이에요. 여기다가 주입을 했더니 얘가 사람 나이로 140살까지 살았어요. 45개월인가 아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내 몸속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텔로머라제와 텔로미아를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오늘부터 잘 노는 겁니다. 논다는 게 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는 게 아니고요. 나를 뭐든지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나이 드셔갖고 떠나실 때 곱게 떠나야 돼요. 병상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스럽게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아주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부터 즐기셔야 돼요. 그러면 즐기려면은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다 까먹어요. 도로 살던 대로 사신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제가 몇 년 됐습니다. 여기 해운대 삼성 연수소 있어요. 그 특강이 있어서 오는데 그날 하여간 사정이 있어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는데요. 거의 이제 바퀴를 내리고서 쫙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지르면서 비행기가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이렇게 있더니 기장이 안내방송을 해요. 놀라지 마시라고
돌풍이 불어서 관제탑에 긴급 지시해서 급상승을 했대요. 30여 분간 선회를 하다가 착륙할 때 양해해 달래요. 이거 양해가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리고 강행 시간이 있는데. 근데 비행기가요, 여기 김해공항에서 바다 위에 낮게 떠가지고 뱅글뱅글 도니까요, 계속 이게 심하게 롤링을 해요. 굉장히 심하더만요. 근데 창밖으로 다른 비행기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옛날에 봤던 영화들 있죠. 비행기 왜 바다 위에서 사고 난 그 장면들만 자꾸 떠올라요. 자, 양복 입고 구두 입고 이거 헤엄을 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잘못 살았구나. 남들은 잘 살았다고 했는데 인생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밀려와요. 내가 미쳤지. 왜 싸구려 술을 왜 먹었으며, 왜 멋을 못 냈으며, 애들 용돈 많이 안 줬으며, 응? 그 다음에 왜 내가 어디 가서 그냥 푼푼하게 술 못 샀으며, 왜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운동 자주 하고, 명품도 좀 사서 갖고, 왜 이걸 못 했을까? 온갖 후회가 되면서요, 내가 미쳤지. 이전에 다시 비행기 타나 봐라. 나 KTX 탈 거야. 근데 그 우한 중에 이것까지 떠오르더만요. 우리 애들이 내 통장 둔 데를 알까? 별게 다 떠올라요. 근데요, 30분 뒤에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근데 내리려고 보니까 옆에는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30분간 큰 마음고생을 했는데. 근데 누가 흔들어 깨우니까 눈 비비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만 고생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행복했고 저는 불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깨어있기 때문에 공포심, 두려움을 느꼈죠. 근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됐던 거예요. 보세요. 인생은요, 시련, 좌절, 고통, 아픔, 이것이 있어야 역사가 되고 신화가 돼요. 아까 제가 우리 기표형 말씀드렸죠. 이 땅의 신화고 역사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 공포심이나 이 두려움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요, 작년에 그 논산의 김홍신문학관이 생겼는데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다음이나 찾아보면 나옵니다. 후배가 13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형님, 제가 여유가 생기면 문학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친구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무려 72억 원을 저한테 줬어요. 농협 김홍신 문학관 72억 원을 주고 생존작가 문학관은 세계적으로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책을 지내라고 봤더니 제가 작년까지 책을 136권을 썼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아직도 이제 만년필로만 글을 쓰거든요. 아까 형이 얘기했던 그 대발해는요, 원고지로 만년필로 손으로만 12,000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펼쳐놓으면 1m 20이 돼요. 200자 원고지로. 자, 그러니 제가 뭘 놀았겠냐고요. 그저 늘 애절하고 간절하게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남보다 잘난 척하느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강연을 하고 올라올 때 다시 KTX 타고 올라왔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왠 줄 아세요? 표를 바꾸려니까 복잡하더만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와인도 좋은 거 한 박스 사고, 양복도 맞추고, 구두도 하나 좋은 거 사고 그랬어요. 그 애들 용돈도 주고. 이거 며칠 갔을까요? 이거 한 열흘밖에 안 가요. 다시 도로 살던 대로 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습관이냐면 즐기는 습관으로요. 우리 한국인이 이제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암 같은 거 발견하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견해요. 암 환자가 한국에 많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의학 발달한 거도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의 암 질병 많이 많은 이유가 이것 포함해서 즐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다음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달걀 귀신을 비롯해서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았죠. 그죠? 그 많던 귀신 도깨비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 요즘 귀신 도깨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럼 얘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러분 천정 한번 쳐다보실래요? 천정. 이 전기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귀신 도깨비가 다 사라진 겁니다. 자, 귀신은요, 낮에 안 나와요. 여럿이 있을 때 밤에 안 나와요. 낮에도 음습하거나 껌껌한 데만 나와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한 10수년 전 얘기입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큰 회사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에 있는데요. 그 귀신 소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맨 마지막에 나가기 직전 여성이, 이게 맨 마지막 직전 여성이 퇴근하다가 화장실에 들려서 휴지를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휴지가요 어디 잘못 꽂아놔서 이렇게 뭉치로 빠지니까 살짝 올려놓고 그냥 갔어요. 맨 마지막에 퇴근하는 여성이 화장실 문을 열으니까 바람결에 물 열 때 바람결에 이게 우르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니까 여성이 혼자니까 그냥 집에 가서 2층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야, 화장실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화장실에서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다른 화장실을 다닌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급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최창조 교수라고 계세요. 그 풍수 전문한 교수를 초빙했어요. 해결해달라. 귀신이 진짜 있냐. 근데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한 방에 해결했어요. 이 건물도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스위치가 안에 있죠. 옛날 화장실이라 스위치가 안에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걸 없애고 문을 열면 저절로 전등이 켜지게 바꿨더니 그날부터 귀신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귀신이 왜 생기느냐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워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이제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 네팔, 필리핀, 민다나오, 반란군 지역, 또 아프리카 밀림지대,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이런데 가보면은요 귀신 도깨비가 엄청 많아요. 제가 작년 초에 그러니까 왜 충청도에 선생님들이 갔다가 조난사고 당한 곳이 있죠. 안나푸르나. 제가 속아가지고 안나푸르나를 다녀왔거든요. 속지 않으면 못 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분들 사고 난 지역도 제가 내려온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요. 귀신, 도깨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전깃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귀신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귀신은 밤에 나올까요? 낮에 나올까요? 밤에. 그럼 여자가 먼저 볼까요? 남자가 먼저 볼까요? 여자가. 그럼 건물 전체에서 어디서 볼까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귀신이 나와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귀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나쁜 귀신은 없어야 돼요. 근데 쓸만한 귀신이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의 요정. 그 다음에 뭐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맹이 가진 이 도깨비는 한 마리쯤 데리고 살아야 돼요. 네. 이제 나중에 결론 쪽에서 이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화두로는요, 여러분, 제가 주례를 잘 안 쓰거든요. 안 쓰는 이유가 제가 너무 일찍 87년부터 주례를 쓰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알려진 대로에 의하면 아직까지 제가 주례 썼는데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례를 자꾸 쓰다 보면은 누군가 이혼하면은 제 역사가 깨지잖아요.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최근에 쓴 게 누구냐면은 한참 됐네요. 탤런트 김수미 여사 있죠. 그 욕쟁이 할머니 역할하는. 그 딸을 한 5, 6년 전에 주례를 썼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이 장가갈 지 오빠가 안 갔길래 너 장가갈게 주례 써줄게 말을 괜히 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제가 주례를 썼어요. 근데 주례를 잘 안 쓰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소문이 나니까 더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제가 주례를 쓰면 실패를 안 는다 이거죠. 근데 한 2년 전인가 그래요. 그 유명한 신문사의 사장이 따님 결혼에 주례를 써달래서 제가 안 쓴다. 그랬더니 이미 소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줘야 된다. 그 신랑 쪽하고 협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안 써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겠다 약속을 했는데 제가 주례 쓸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것이요. 원고지에다가 주례사를 새로 씁니다. 나중에 이걸 모으면 책 한 권이 되잖아요. 근데 주례사가 남들이 베끼고 좋아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쓰려고. 더 잘 쓰려고 안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써놓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는요, 단상에 올라가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냥 깔끔하게 읽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단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원고지를 펴놓고 이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 주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주례를 승낙한 날부터 나는 얼굴 다쳐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나쁜 사건에 연루돼서 신문에 이름 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몸조심 마음조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그대들이 만들었으니 그대들이 나의 스승 아닙니까? 내 스승처럼 살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례사, 그 정성스럽게 쓴 주례사는 아무도 말을 않고 앞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글을 읽고 제가 쓴 글을 읽더니 전화가 와서 아우님, 예, 내가 그 주례 앞에 그 얘기를 나도 써먹으면 안 될까? 안 돼요.
그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쓰면 어떡할 거냐요. 그래서 즉각 고발이죠. 그랬더니 고발하시오. 그리고 그 양반도 줄에 쓸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1분에 70번 평균 뜁니다. 그럼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어요. 곱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숨을 2만 번 이상 쉬어요. 자, 근데 심장이요, 하루에 10만 번 뛰면 며칠 가면은 고장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고맙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심장아, 너 아침에 눈 뜨면은 살아있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둘째, 나는 오늘도 웃고 즐겁고 건강하고 신나고 재밌게 살겠습니다. 셋째, 나는 오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 마디는 하고 사셔야 돼요. 온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햇빛 저거 공짜죠. 우리 비 오는 거 공짜죠. 공기 공짜죠. 그런데 저렇게 고마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풀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먹고 살고 그 벌레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순환돼서 우리가 생존하잖아요. 풀 한 포기까지 고맙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사람이랴. 하물며. 이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주례사 이야기하고, 이게 주례사 이야기는 짧아요. 스토리텔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섞어서 수필을 쓴 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그 약속 장소로 가는데, 이제 길을 막 건너서 음식점을 찾아가야 돼요. 처음 가는 집이라 이렇게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약속한 사람한테.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요 골목 입구에 있다 그랬더니 계세요.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모시러 갈게요.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서 잠깐 기다리는데요. 이 지하철 입구 여기입니다. 세상에. 거지가 신문지를 펴놓고 있는데요. 요즘 보기 어려운 돈이 있더만요. 50원, 100원, 500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합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지에게 돈을 주려고 지갑을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요. 1,000원짜리는 요새 돈을 안 가지고 다니냐. 1,000원짜리는 하나밖에 없고, 5,000원짜리 있고, 만원권, 5만원권 있어요. 근데 5,000원권 주려니까 아깝고, 1,000원짜리 주려니까 조금 미안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하나 주려고 꺼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1,000원을 놓고 가는데요. 잽싸더만요, 거지가. 싹 잡더니 안주머니에다 탁 집어넣더만요. 종이돈을. 그래서 속으로 씩 웃고서 또 주려고 그랬더니 제 앞에 어떤 여성이 지나가면서 1,000원을 놓고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여러분이나 저나 상상 못한 일이 있었어요. 거지에게 1,000원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3번 크게 거의 90도로 숙여서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거지에게 그렇게 절해 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에.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1,000원짜리를 놓고 절을 하고 그 여자를 빨리 쫓아갔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좀 낯설어 하더니 TV에서 가끔 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한 사람 주려고 책을 한 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조금 아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두 마디를 못하게 하더만요. 저는 이미 선생님이 주신다고 하는 순간 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 드리시고 저는 책을 살랍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못하게 한 게 그거예요. 저는 스승께 배운 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자마자 메모지를 해놓고 이 얘기를 아까 이야기하고 섞어서 쓴 겁니다. 그 뒤에는 제가 거지를 보면은 있던 없던 돈을 놓고 절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자, 그 겨울에 TV를 보면은요, 남극의 펭귄들이요, 걔들이 허들링을 해요. 바닷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녀석이 이제 몸을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지들끼리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몸을 보호하거든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열량이 생겨서 견딜만 해요. 근데 못 들어가고 뱅뱅 도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닷속에 천적들이 많아요. 바다 표범 같은.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용감한 펭귄이 먼저 첨벙 뛰어들어가요. 이걸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뛰어들어간 펭귄이 퍼스트 펭귄으로, 영어 관용어로는 용감한 자, 뛰어난 자, 현명한 자, 지도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얘가 진짜 용감한 애일까요? 아니면은 허약하고 병들어갖고 미끄러져 밀려서 떨어졌을까요? 예? 미끄러져 떨어진 애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요, 펭귄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용감한 애인 줄 알았더니 허약한 애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미끄러져서 들어간 뒤에 얘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니까 나머지 펭귄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얘가 그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바닷속에 몰래 숨어있던 바다 표범들이, 그럼 얘를 왜 안 잡아먹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 맞죠. 개를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애들이 안 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숨어서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우르르 몰려 들어올 때 그 중에서 제일 헤엄을 잘못 치거나 약한 애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강한 애 잡아먹기는 힘드니까. 아프리카에요, 마라강이라고 있어요. 이 마라강에서 사는 악어들도요, 초식동물이 1년에 2번씩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이 두목이 이제 길을 잡으려고 뛰어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 뒤에는 애들이 기다리고 안 와요. 그걸 절대 안 잡아먹어요. 왜? 그거 개를 잡아먹으면 뒤에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무리지어서 뛰어왔을 때 약한 걸 잡아먹는다고요. 짐승 세계는 전부 이래요. 오직 인류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하고 아프고 한 사람을 끌어안고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한국인은 진화를 하지 않아요. 진화를 어디로 해야 돼요? 행복한 쪽으로 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근심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느끼는 쪽으로 자꾸, 진화를 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 같은데 제비가요, 10수년 만에 날개 길이가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깨끗해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벌레를 쫓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유리에 부딪히거나 자동차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수년 만에 날개가 짧아졌어요. 왜? 날개가 짧아야 급회전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10수년에 할 수 있게 짧아졌느냐? 바로요, 날개 긴 녀석들은 잘 죽고, 짧은 녀석들은 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짧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흰발 붉은 쥐도요, 도시가 깨끗해지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뒤져 먹다가 식중독으로 많이 죽는데, 태어날 때 잘 태어난 녀석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지들끼리 새끼를 낳아서 진화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민들레 있죠. 민들레는 그 홀씨가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면 흙이 없잖아요. 대도시에. 그러니까 씨가 멀리 나가봤자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씨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틈새에 들어가서 생존을 해요. 식물도 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신나는 사람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 됐어요. 그 고건 총리님하고 이제 사회 원로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연합의 최열 그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학자들하고 선상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일본 그 극우 학자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위안부 한국 여성을 잡아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소리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일 합방을 해서 대한민국은 없고, 한일 합방을 해서 조선은 없고, 한일 합방을 해서 한국 땅은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의 여자를 들고 갔다, 이런 요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 동시통역인데 제가 단상에 탁 올라가서 그랬어요. 제가 인간시장 쓸 시절에 그 글에 그대로 써 있거든요.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혼자라도 쳐들어가고 싶었다. 근데 지금 또 나는 일본을 혼자라도 쳐들어가고 싶다.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게 했어요. 일본과 영국은요, 무슨 저게 있느냐면 대륙 콤플렉스가 있어요. 대륙 진출을 할 때 영국은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영국은 이제 일기가 나쁘죠? 기상 이런 게. 일본은요, 거기, 그 화산 폭발부터 시작해서 땅이 울린, 예? 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요, 늘 꿈꾸는 게 뭐냐면 대륙 진출이에요. 이 대륙 콤플렉스가 있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으니 니네가 우리를 도와주라. 뭐냐? 남북 통일하도록 니네가 설득을 먼저 해라. 그리고 북한 돕기를 해달라. 북한을 뭐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 영양식, 그 비타민, 그 다음에 산림 녹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농사 질 때 비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씨앗,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이 그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니네가 대륙 콤플렉스를 우리가 해결해 줄게. 뭐냐? 일본에서 한국까지 해저 터널을 놓으면 니네가
동경에서 영국까지 그냥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학자들이 저보고 미안하다. 저 사람은 그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한국인에게 우리는 사죄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아시죠? 일본 그 위안부 말하자면 인권운동가가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 이익을 챙기는 이 무리들, 그 무리들을 지지하는 이 또 무리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사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적으로 미운 사람. 내가 미웠더니 그 사람이 전부 벼락 맞아 죽었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내 몸 속에 암세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미움은 사랑하진 마세요. 사랑할 정도가 되면 선인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미워해야 돼요. 그 죽여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급이 아니고 그 정도면 하느님급 된 거예요. 근데 절대 죽지 않아요. 나만 죽어요. 근데 사부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공부는 하셔야 돼요. 공부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을,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양이에요. 교양의 특징이 뭐냐면 비평력이거든요.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온당한 비평이에요. 내 이익을 위한 비평은 비평이 아니고 교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교양미가 있다라는 것은 비평력이 있다는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응분의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요, 죄송해요. 물 좀.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돈 내고 관상 보러 다니시면 안 돼요. 관상이라는 건요, 관상이라는 것은 그 생긴 게 아니고 분위기예요. 관상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몸이 변해요. 근데 몸은 잘 몰라요. 얼굴이 가장 빨리 표가 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민원부서에 근무했거나 아마 뭐 경찰이나 그거 아니더라도요, 보통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누가 문 열고 쑥 들어오는 순간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럼 틀림없이 골치 아파요. 기억나시죠? 근데 누가 들어오는데 사람 참 푸근하네, 참 막네,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저거 새님 같네, 저건 건달 같네, 대충 맞추죠. 여러분 얼굴도 남이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관상 좋게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관상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바뀌어요. 자, 관상이 왜 좋아야 되느냐면 관상이 좋아지면 건강해져요. 관상이 좋아지면 주변에 좋은 인연을 자꾸 맺게 돼요. 관상이 좋으면은 자기가 일을 하거나 하다못해 관공서에 가서 무슨 뭐 서류를 띄거나 뭐를 할 때도 남보다 잘 돼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누구라는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참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여성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출발했다, 우리 집으로요.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무슨 정신으로 나를 만날 시간이 있냐? 당신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금 출발했으니까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보자. 끝까지 거절을 했더니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요. 절 믿어달래요. 뭘 믿냐 그랬더니 제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전화 끊는 순간 제가 블랙리스트 들어갔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왜 급하게 전화를 해요? 하여간 어쨌건 일국의 장관이 아니나 달라요. 일주일쯤 되니까 중앙일보부터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게 박영수 특검에서 공개한 거예요. 순서가 이렇더만요. 고은, 김홍신, 그 다음에 도종환, 한강, 공지영의 몇 명. 그래서 급하니까 그랬구나. 자, 그 매력 있다고 우리가 느꼈던 여성 장관이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을 때 여러분 TV 보셨죠? 그때도 매력이 있던가요? 화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관상이 나빠지는 거는 1, 2주면은 폭삭 나빠져요. 근데 좋아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시죠. 건강검진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이상하니까 재검사합시다. 재검사했더니 일주일 뒤에 갔더니 조직검사합시다. 이러면 이 양반 일주일 뒤에 관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미 암 환자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걱정을 할까요? 나 암이구나.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남겨진 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갖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관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후회하는 게 뭘까요? 내가 잘 놀지 못하고, 그저 어디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며 살았구나. 이 후회를 그때 가장 많이 한다 이거죠. 자, 근데요, 관상 좋아지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12월 초 되니까 위에서 높은 사람이 부르더니, 내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예. 1월 초에 승진시키기로 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뭡니까? 가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그럼 예. 누가든지 한 사람이든지 더 알면은 승진 없던 일이다? 알았습니다. 비밀 지키겠습니다. 그럼 집에 오면 목이 차요. 그래서 집에서 끙끙끙끙 앓다가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부인한테 혼나요. 왜 이제 그걸 얘기하냐고. 부인 보고 죽어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부인도 밤새 목이 차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편 출근하면은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갖고 엄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 부부는요, 불과 한 달 안 가서 얼굴이 화색이 돋고 달덩이가 떠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똑같아요. 관상 바꾸는 최고의 비법은, 빨리 바꾸는 비법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세포는요,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핏줄을 타고 돌아요. 돌다가 암세포가 있으면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는 건 어디서 생기느냐?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근육이에요. 근육은 어디에 있냐? 배꼽 아래쪽에 있어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엉덩이, 허벅지예요. 그러려면은 잘 걷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부산에 부두 노동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요. 막 힘이 좋고, 그쵸? 근데 이분들은요, 밤에 되면 끙끙끙끙 앓아요. 왜 그러냐? 노동했기 때문이에요. 즐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어디 걸을 때요, 한 도정거장 걸을 때, 햇빛 보고 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비타민 D를 잔뜩 먹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NK세포를 지금 근육을 통해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NK세포가 되는데, 야, 남들은 여기 되면은 누가 와서 문 열어주고 타세요 하고 데려다 줄 텐데, 이런 생각하고 걸으면 이거는 노동이라고요. NK세포가 안 생깁니다. 관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늘 세상이 바뀌면 늘 등장하는 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관, 태조 이성계, 왕건, 이런 분들, 역사적 인물이 계속 드라마 영화 만들어지죠. 심지어는 안 빠지는 게, 누구죠? 원샷 한 여자가 누구죠? 아, 장희빈, 예. 이 장희빈까지도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돼요. 근데 이 앞에 드라마나 영화 된 분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우여곡절이 엄청 많은 분들이에요. 인생이 순탄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여성 대학자가 있어요. 누군가 아시죠? 신사임당이요. 오직하면 최고학권의 여성 심사임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요,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인가 그 유명한 이영애 씨 데려다가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삼각관계도 없죠. 탈도 없죠. 말썽도 없죠. 인생이 너무 순탄하고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요, 며칠 안 됐네요. 5월 28일이네요. 가수, 화수라고 하죠. 조영남 선배가, 5월 28일 날 대법에서 공개변론, 내가 대법관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공개변론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판례를 남기려고 공개 변론을 한대요. 그래서 5분간 최후 진술을 조영남, 영남 형한테 해달라. 그게 저한테 이거 손 좀 봐달라고 가져온 게 20분이 넘게 가져왔어요. 그걸 제가 한 3일간 5분으로 줄였는데도 안 돼갖고 6분 30초로 줄였어요. 그걸 이제 최후 진술했거든요. 그때 또 제가 그랬어요. 형 잘 걸려든 거야. 형은 히트곡도 없이 평생 먹고 살았잖아.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이 옛날에 화투 만지다가 꼭 걸려든다고 했잖아. 이번에 그거 걸려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영남 죽었을 때 드라마나 영화 만들기가 어려워.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영화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사임당 그 드라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그건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거와 같고,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100년을 살아도 10년도 못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서 계시면 불안해요. 죄송해요. 네. 자, 그 신사임당 5만원권과 5천원권 율곡 선생의 그 초상화를 그린
대한민국 최고의 초상화 작가 이종상 화백 서울대 명예교수예요. 이분이요 5년 전인가 저보고도 올해도 그러더라고요. 난 다시는 영정을 그리지 않는다. 그 양반이 마지막 그린 영정이 해남에 가면 녹우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고산 윤선도 선생이에요. 후손들이 애원해도 거절하다가 너무 간곡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약속을 받고 해남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무덤 3개를 파헤쳤어요. 약속대로. 그 뭐냐? 고산 선생이요. 작은 집의 둘째 아들이에요. 큰 집에 아들이 없어요. 제사 때문에 작은 집의 둘째 아들을 큰 집으로 양자를 보내서 호적을 바꿔줬어요.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근데 400년 전에 돌아가신 이 무덤을 파헤쳤더니 다행히 유골이 조금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DNA 검사했더니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이었어요. 근데요, 남성들 계시지만 남성 XY보다 XX 여성 유전자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3D 영상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총 천연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영상이 나와요. 만들어 놓고 그냥 그리느냐 못 그려요. 그래서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을 놓고 어부사시사 오후가 등을 다 낭송하고 몇 달 동안 절만 해요. 이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혼을 불러들인다. 몇 달 뒤에 영상이 쫙 떠오르니까 이게 뭐냐면 접신이라고 그래요. 혼을 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는데요. 그리는 데만 4년 걸렸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에요. 완성해서 통보하니까 후손들이 와서 보고 탄복을 해요. 그런데 후손들이 그걸 싣고 가지 못해요. 왜? 닷새 위에 봉안식을 올리고 하기로 했는데 왜 못 싣고 가느냐? 화가의 몸속으로 혼이 안 나가가지고 화가가 눈도 못 뜨고 밥도 못 먹고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건 의사가 고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절을 해요. 떠나시라고. 다 그렸다 떠나시라고. 이걸 첨배래라고 해요. 첨자가 무슨 첨자면 눈목변에 이 첨자가 우러러 올려다볼 첨자예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죠. 첨성대는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대가 첨성대예요. 첨배, 배자는 절한다는 때 그 배자죠. 우러러 올려다보면서 떠나십시오. 절을 했더니 탁 떠났어요. 며칠 뒤에.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봉안식을 못 가요.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후손들, 남성들만이지만은 100여 명이 모여서 봉안식을 하고, 이제 그게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대형 모니터를 놓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작가가 놀래요. 아마 이 촬영하는 분들 같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DNA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애들 운동회 할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거의 다 맞춰요.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 가서 보세요. 쭉 가다 보면 저거 한국 사람 같다. 그럼 거의 한국인이죠. 이게 DNA인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옛날 구중궁궐의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그러죠. 어진을 그린 화가는요. 죽을 때까지 존중을 받아요. 왕의 얼굴을 한 번만 그렸는데 화가에서 화사, 스승사자가 붙어요. 그게 화사가 돼요. 자, 왜 존중하는지 아세요? 왕의 초상화를 잘못 그리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요. 불경죄예요. 그러면은 화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봐요. 대신 궁궐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왕궁을 향해서 뭐예요? 궁궐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을 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떠오를 때까지 절만 해요. 완성해서 통보하면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감히. 궁궐에서 어사가 파견돼서 어가 행렬로 풍악을 울리면서 어진만 모시고 가는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왜? 며칠 동안 대소신료와 가족끼리 품평회를 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와요. 죽이러 오거나 상을 내리거나. 근데 기가 막혀요. 상을 내리면서 어명을 전하는데 어명이 이래요. 용안을 갸륵하도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쩜 똑같이 그랬네요. 여러분, 아까 제가 결론 쪽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귀신 한 마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요, 다른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진하고 끝까지 파고들면 못 이룰 게 없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활쏘기하고 똑같아요. 활을 제대로 잘 쏘려면 10년간 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세계적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활을 먼저 쏘세요. 화살 박힌 자리에다가 관역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자, 결론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결론 가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야 기분 좋다.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용돈 줄 때도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는 오늘 신사임당도 내 맘대로 했고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하고 외국 가면은 그 나라 초대 대통령이나 황제도 내 맘대로 하고 애들 용돈 줄 때도 세종대왕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왕궁에요. 우리나라 궁궐에 가면은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볼 때요. 만약에 거기에 꽃병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에 생화를 꽂아놨다면, 진짜 꽃을 꽂아놨다면 그 작가나 감독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우리 궁궐은 절대 생화를 꽂지 않았어요. 보통 왕자 공주 결혼할 때나 외국에 사신이 올 때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바꿨어요. 근데요, 절대 진짜 꽃이 아니고 전부 가짜 꽃이에요. 궁궐의 꽃은 비단 채자를 써서 채화라고 해야 돼요. 그걸 만드는 화장이요, 밀랍, 그 노루털, 뭐 비단, 한산모시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왜 생화를 꽂지 않았느냐, 진짜 꽃을 꽂지 않았느냐? 백성은 아름다운 꽃이니까 절대 꺾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정치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민족 정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꽃병,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은 지명신 아닌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은요,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날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화병, 그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왔어요. 왠줄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가짜 꽃술에 발라놨기 때문에, 꿀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놀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온몸으로 대한민국을 꿀을 만들어서 찬란한 꽃이 돼서 꿀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습니다. 네, 찬란한 꽃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더 찬란한 꽃, 더 즐기고 신나게 사셔서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을 아름답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뜨거운 역사가 꼭 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평생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표 형님 공덕에 제가 여러분과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